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략의 역사라는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1권은 군사 전략이 주로 설명이 되어 있고 2권에서는 경영 전략과 그다음에 뭐 개국 투쟁에서 사용됐던 전략들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1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경영 전략의 역사라는 책을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전략의 역사, 특히 이제 군사 전략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전략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영 전략의 역사에서도 이 전략에 대한 이 학자들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군사 전략을 비롯한 일반적인 전략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만 이 전략은 나무보다는 숲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계획과 전략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아라. 계획은 온갖 우연적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틀어지고 만다. 그러나 좋은 전략이라는 것은 이 모든 불확실한 변수들이나 돌발적인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단기적이고 사소한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바라보는 능력, 증상보다 원인,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보는 능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략은 정치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의 영역은 위협과 압박뿐만 아니라 협상과 설득,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영향력, 또한 행동뿐만 아니라 말까지 아우른다. 전략이 정치적 기술의 중심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전략은 힘, 권력을 창조하는 기술이다. 2000년이 되면 기업 전략이라는 용어는 군사 전략이라는 용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이 있고 말하자면 경영 전략, 그 다음에 군사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60년대의 사회운동과 철학운동은 전략을 보다 근본적인 인간관계 안으로 침투시켰다. 1960년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좌파 운동들 그런 데서 사용한 것이 또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전략적 발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처음에 구분한 건데요. 비에와 메티스의 구분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힘으로 이기느냐, 지혜로 이기느냐, 적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상대하느냐, 우회적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원이 우월한 쪽은 근육, 즉 물리적인 힘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강인하다고 느끼는 쪽에서는 그것을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강점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으로 삼아서 역이용하는 탁월한 지능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힘의 차이를 극복하는 접근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아킬레우스, 그 다음에 클라우제비츠, 조미니가 선택한 방식이 있고 즉 꾀를 사용한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오디세우스, 그 다음에 손자와 리델하트가 선택한 방법이다. 이들은 속임수, 계책, 허위 공격, 재빠른 기동력, 속도, 그리고 보다 빠른 기지 등의 수단을 써서 적절한 대가만 치르면서 승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force, 그 다음에 가일, 이 차이를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교활한 책략만으로 어떤 정치적인 유산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기초는 여전히 좋은 법률과 좋은 군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활함이나 강교한 책략의 영향력은 꾸미는 일의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일 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정부나 군대를 속이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 도박적이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대규모 군대 차원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속임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속임수보다 무력의 강조점이 찍혔다.
그리고 전략이 과학이냐 예술이냐라고 했을 때 예술의 영역에 가깝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전투 현장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대개 장군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장군의 개인적인 성격, 통찰, 직관이 정교한 계산이나 계획보다 더 많이 작용할 수가 있다. 교전이 시작되면 온갖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 지점에서 전쟁은 예술의 형식을 띈다. 물론 이제 전략은 체계적이며 경험을 기초로 하고 논리적으로 개발되며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며 계산에 철저하게 복속된다는 점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술로서의 전략은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군의 대담한 행동을 다룬다. 그래서 전략은 과학으로 시작을 하지만 예술로 불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힘을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기초고 그 위에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구도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군사 전략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동양에서 손자병법이 있다라면은 서양에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 있죠. 그래서 클라우제비치의 사상이 사실 제일 기본적입니다. 클라우제비치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발전, 보완, 뭐 이런 것들이 후대의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속임수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거의 찾지 못했으며 적에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려고 대규모 군대를 정작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는 행위는 이해득실을 따질 때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 기습은 중요하고 또 충분히 재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기습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이동시키다가는 승리를 넘겨줄 수 있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과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의 차이를 의미하는 이 마찰 역시 적을 불시에 공격하는 데 필요한 부대 이동 등의 조치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무력이냐, 속임수냐 하는 선택에서 클라우제비치는 무력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몰트케도 전략적 포위로 묘사되는 몰트케의 접근법은 적에 비해서 우월한 병력을 적보다 빠르게 집중하는 것으로 이것은 나중에 독일 전략의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자기보다 앞선 세대의 나폴레옹과 클라우제비츠처럼 몰트케는 수적 우위의 중요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의 접근법은 무력, 수적 우위, 그 다음에 우월한 병력을 집중하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군사의 역사가 한스 델브리크는 모든 군사 전략을 두 방향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선멸 전략, 다른 하나는 소모 전략입니다. 선멸 전략의 경우 단 하나의 전투 현장만 있으면 되지만 소모 전략의 경우에는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확물의 파괴, 적국의 물류 차단 등의 다양한 방식이 요구되었다. 클라우제비츠가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은 전투부대로서의 적군을 섬멸해서 적국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 전투를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멸 전략은 몰트케가 사용했고 나중에 델브리크가 소모 전략과 비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델브리크는 소모를 적이 아직 섬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싸우기를 포기하도록 적을 설득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 전략을 볼 때는 이 선멸 전략과 소모 전략 요거를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 프레더릭 찰스 플러 이 플러는 마비전의 주창자가 되었다. 마비전은 적의 정신과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저항 의지를 꺾어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이 적의 사령부를 폭격을 하면은 적이 마비가 된다라는 거죠. 르봉의 혁신은 군중 심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대도 압박의 심리 아래 왜곡될 수 있음을 살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 심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플러가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 군중을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적의 머리를 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적의 물리적 전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론가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 풀러는 물리적 파괴보다는 심리적 혼란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정적일 수 있는 전투에서 전차와 비행기를 사용할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가 적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라면은 리델 하트는 간접적인 접근법으로 유명합니다. 리델 하트는 전면적인 공격을 통한 적군의 파괴 및 결정적인 전투의 모든 것을 복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츠를 비난했습니다. 적절한 전략보다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통해서만 승리를 얻어내려 했다며 클라우제비치를 비판한 거죠. 그리고 이 직접적인 전투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 소모전과 기동전, 기동전은 이제 군대를 이제 이동시키면서 싸우는 그런 전투죠. 그래서 소모전과 기동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선멸전과 기동전을 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 독일군이었거든요. 근데 리델하트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동전은 소모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라는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동이라는 발상을 떠올리고 이것을 중요한 전투와 보다 첨예하게 대립시킴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개발한 사람은 리델하트였다. 적을 보다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정면 공격은 소모전과 결합해서 운영되었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델브리크가 이해했던 소모전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보이드와 윌리엄 린드는 역시 이제 소모전과 기동전을 구분해서 이제 봤었습니다. 소모전은 물리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화력을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기동전은 정신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모호함과 기동성, 그리고 속임수를 사용해서 놀라움과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독일의 전투 방식에 매우 깊이 빠져있던 린드는 보이드의 이분법을 힘차게 빼들었다. 적군의 살상이나 장비 파괴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소모전과 다르게 전격전을 기반으로 하는 기동작전은 적이 예상하지 못하고 또 기피하는 작전 상황이나 전략적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적의 의지와 사기를 꺾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전격전은 이제 속도를 중시하는 기동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에서 사용했던 그래서 이제 속도에 기반해서 빠르게 이동함으로써 작전을 하는 이 기동작전을 소모전과 다른 것으로 이제 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동작전과 소모전을 꼭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다. 소모전도 기동전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 분야의 역사를 살펴볼 때 소모전과 기동전의 이분법적 사고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기동전은 이따금씩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녹아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개념적 분류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소모전에서도 기동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릴라전이 있습니다. 게릴라전은 매복과 끈질긴 괴롭힘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토에서 싸우는 수비 전략이고, 대중의 지지가 있고 익숙한 지역 사정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시간을 버는 일종의 소모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속도와 은폐 그리고 명중도에 달려 있었다. 로렌스는 비정규전은 돌격전이 아니라 정보전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게릴라전은 이제 정보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릴라전으로 유명한 게 중국의 모택동이죠. 그가 중국의 공산당을 이끌고 일본과 싸울 때, 일본군에 맞설 때 이 게릴라전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선호했던 전쟁 방식은 기동성 있는 정규전이었다. 그러니까 정규군이 나서서 기동전을 펼치고 그게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본 건데, 세력이 약할 때는 게릴라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모택동은 게릴라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전쟁의 기본적인 원리를 스스로를 보존하고 적을 섬멸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정규군의 기동전을 앞세워서 적을 섬멸하는 섬멸전이 사실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본 건데 그 전력이 부족할 때는 게릴라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릴라전은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비정규군의 게릴라전을 함으로써 이 비정규군을 교육시키고 정규군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 삼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그렇게 해서 정규군이 많이 편성이 됐을 때 그때 적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국의 모택동은 비정규군의 이 게릴라전과 정규군의 기동전 요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적을 섬멸도 했었죠. 근데 이걸 양쪽으로 사용을 하면서 전쟁을 길게 끌고 간다. 길게 끌고 가면은 지금 현재 약한 상태이지만 나라의 규모가 큰 중국이 비록 지금 강하지만 나라의 규모가 작은 일본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차 꺾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동전이 적을 섬멸할 수 있다. 그래서 정규군을 조직하기 전까지는 게릴라군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정규군이 조직되고 나면 게릴라군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터였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그 성경, 그 다음에 사탄, 그러니까 성경의 전략, 사탄의 전략,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이 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군사 전략으로 딱 이제 설명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보시면은 사실 되게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내용을 군사 전략에 국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모전과 섬멸전, 요거를 양대 기둥으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섬멸전과 이 기동전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기동전은 소모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격전은 그냥 속도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기동전의 일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소모전이 지구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택동은 지구전을 시도를 했고 지구전은 일본군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것이었고 일본군의 전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정규군의 기동전으로 상대를 섬멸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군의 유격전을 통해서 상대를 소모시키기도 하면서 그와 공산당의 지구전을 완성시켰다. 이런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